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 세무사님들. 세무사 1차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1차 세무사 시험 원가 관료회계의 그 기출문제를 해설을 맡게 된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 그 A형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5문제 정도 한번 강평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시험에 대한 총평을 잠깐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험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듯이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고 전반적인 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우리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 최상급의 문제, 그 다음에 좀 그냥 중간 정도 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 하의 문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당연히 좀 섞여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3분의 1씩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쉽게 딱 보자마자 풀리는 학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냥 막 완전히 최상이다 이런 문제가 솔직히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한 중상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진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가뜩이나 이게 시간이 좀 모자라잖아요. 1차 시험은. 그래서 빨리빨리 풀긴 풀어야 되는데 계속 중상 정도 수준의 그 난이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 그 우리 A형 기준으로 마지막 문제에서 감손 관련된 문제까지도 하나 물어봐 버렸기 때문에 난이도가 뭐 상중하다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감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던 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막 지엽적인 게 하나 탁 나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황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쉽지 않았던 까다로웠던 그 기출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A형 시험지 기준으로요. 26번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세무가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를 했는데 X1년에 4,000개만큼을 생산했고 X2년에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원 많았다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이 줄을 딱 읽자마자 우리는 보통 이제 1차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외우고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어떤 걸 외웠을 거냐면 변동원가랑 전부원가랑 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공식은 다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학원 강사들마다 좀 다르고 교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는 식이랑 좀 다르게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편한 그 방식대로 그냥 푸시면 되는데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있죠. 내부 관리, 즉 CVP나 이런 것들 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으로 관리하다가 연말에 가서는 전부원가 계산 방식으로 우리가 외부에다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동원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부원가를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기초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비기닝 인벤토리와 엔딩 인벤토리 얘네들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건데 어차피 변동원가 계산이랑 전부원가 계산이랑 차이 나는 건 고정재조간접원가 FOH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랑 기말재고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FOH 이 녀석을 가지고 조정하자라고 이렇게 식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건 그러니까 이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 공식을 좀 적어놨고요. 차이는 어쨌든 25,000원인데 전부원가 쪽이 25,000원 많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로 오면서 25,000원 불어나야 되니까 둘이 네팅한 결과가 플러스로 25,000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건 간에 표를 좀 봅시다. 기초 제품은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뻔하게 이걸 물어보겠지 뭐. 그렇죠? 생산은 4,000개를 했는데요. 기말 제품 수량은 1,200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항상 자료를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박스 바로 위에 이 자료에 대한 타이틀로 뭐라고 주고 있냐면 X2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X2년이라고 줬는데 첫 번째 줄에서 4,000단위 생산했다. 이건 또 X1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X1년 건지 어떤 자료가 단기 X2년 건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단기 생산량도 4,000개인가 봐. 그래서 X1년과 X2년 둘 다 사이좋게 4,000개씩을 똑같이 생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말에는 1,200개가 남았는데 제품 단위당으로 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변동 판관비 쭉 나와 있는데 솔직히 뭐 다른 걸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익 차이 조정 관련된 문제인 거니까 판가라든가 변동비들에 대한 자료는 솔직히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튼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총액 기준으로 20만 원이었고 고정 판관비는 총액 기준으로 1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읽은 이 박스 안에 모든 자료들은 X2년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이 회사의 X2년도 기초제품 수량 아까 전에 괄호 쳐놓고 안 가르쳐줬던 거 그 수량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단 X1년과 X2년에 제품 단위당 판가라든가 원가 구조, 뭐 변고 정보 이런 것들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상태에서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일단 이 공식을 좀 채워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랑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 그 자체가 얼마냐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단지 얘네 둘이 네팅했을 때 이게 플러스로 25,000원이더라. 이것만 우리 관심사가 되겠네. 하지만 이제 기초재고 자산과 기말재고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FOH 얘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기초재고니까 당연히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초재고 수량에다가 우리 작년의 단가를 좀 곱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작년의 단가를 좀 곱해줘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재고의 수량을 모른다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작년의 단가를 좀 곱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플러스 하기를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은 1200개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200개라고 적어주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단기의 단가를 좀 적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자, 단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전기께 얼마냐? 그 다음에 단기께 얼마냐? 심지어 무슨 뭐 선임선출법을 하겠다, 평균법을 하겠다 이런 말조차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밑에 가로 안에 단이라고 해놓고 작년이랑 올해랑 어차피 모든 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 원가 흐름의 가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요 놈이나 똑같은 걸 쓰면 된다 이런 컨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단가는 도대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시면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총액으로 어차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단가로 바꿔야 되니까 고정 제조간접비는 뭐 하다가 발생했냐면 당연히 물건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뭘로 나눠줄 거냐? 생산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마침 생산량도 똑같이 4,000개씩이었으니까 요걸 4,000개, 4,000 단위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한 개당으로 한 50원 꼴 이 정도로 계산될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다가도 50원을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도 50원을 넣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로 50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둘이 네팅한 것이 25,000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X값을 충분히 역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를 한번 역산해 보시면 이게 몇 개가 나올 거냐면 한 700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풀만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넘어갑시다. 27번 문제 볼 건데 27번도 뭐 솔직히 막 엄청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생긴 유형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유형이냐, 뭐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 세무라고 하는 녀석이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대요. 정상원가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우리 DM과 DL은 실제 원가를 꽂겠지만 OH는 가짜로 예정배부액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원가에다가 50% 때려서 예정배부를 한대요. 그러면 기본원가 실제를 써야 될 거고 실제 DM과 DL 합친 금액에다가 절반 때리면 그게 OH의 예정 배부액일 것이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 자, 이 회사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를 원가 요소 기준의 비례 배부법으로 조정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 배부법을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정하고 나면 실제 원가 계산이랑 똑같을 거다라는 것을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9월달 기본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배부 차이 조정 후에 기말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을 박스 안에서 줬는데요. 기본원가는 실제로 발생하기를 75만 원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실제겠죠? 아무리 정상원가 계산을 쓰더라도 DM과 DL은 실제를 쓰는 거니까 여기 적혀있는 75만 원은 당연히 진짜 숫자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2만 원이고 기말 제품은 1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숫자를 알려준 거냐라는 걸 위에 있는 타이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9월 달에 기본원가, 그 다음에 매출액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2개를 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배부 차이가 이미 다 조정된 기말재고자산이래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원가 요소법을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 적혀있는 12만 원과 18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원가 요소법으로 이미 조정이 된, 한마디로 뭐랑 똑같은 거냐? 실제 원가 계산이랑 완전 똑같은 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보니까 9월 달에 배부 차이가 완전 조정된 다음에 매출 원가율을 구해봤더니 그때는 80%였다. 그러면 매출액 실제로 100만 원 나왔는데 조정 후 매출 원가율이 80%라는 얘기는 조정 후에 매출 원가가 80% 때려서 80만 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부 차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초 재고 자산은 일단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공품이 이렇게 있고요. 제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재고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둘 다 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혔으면 여기에다 이제 OH라고 하는 것만 하나 적히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OH 숫자를 진짜 숫자로 넣을 마음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원가 계산에 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아무리 예정 배부액이라도 배부 기준은 실제를 써야 되는 거니까, 배부 기준 지금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기본 원가를 쓴다면서요. 그래서 기본 원가가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냐면 여기에 75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75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배부율로 이제 50%를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50%만큼을 써주시면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0% 한번 때려보시면 예정 배부액 금액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될 거냐? 아무래도 37만 5천 원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 재고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여기 있는 이 숫자가요, 어차피 완성된 거나 기말에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판매된 거나 기말에 남아있는 거, 그 안에도 뜯어보면 OH 숫자는 다 들어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렇죠? 자, 다 들어있기 마련인데 걔네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도대체 완성된 거에 OH가 얼마 들어있을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 들어있을지,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는 얼마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기말 제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을지, 이걸 좀 알면 좋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일단 여기 완성된 거나 여기 완성된 거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는 대변, 하나는 차변해서 둘이 네팅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3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랑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말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 이런 놈들 다 손익계산서나 혹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외부에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정배부액이라고 하는 가짜 숫자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공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조정했냐면 원가요수법을 썼다면서요. 원가요수법을 썼으니까 사실상 실자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조정 후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00만 원이었는데 원가율 80%다. 조정 후로.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이 금액이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얼마였다는 거냐? 이게 80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 그냥 실제 금액을 알려줬는데, 실제 금액으로는 여기 이제 12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금액 여기가 이제 18만 원이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을 안 썼고 처음부터 여기를 예정 배부액이 아니라 그냥 실제를 썼다라고 한다면 실제 금액,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금액을 가지고 그냥 T계정을 돌렸을 때 어차피 얘도 완성되거나 기말에 남거나, 근데 얘는 얘랑 네팅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그 완성된 거는 판매되거나 또 기말에 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기초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발생한 OH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가요? 라고 한다면 요놈이랑 요놈이랑 세 개가 여기에서 어차피 출발한 거니까 세 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실제 금액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실제 금액은요, 요놈을 다 합친 거니까 셋을 다 한번 합쳐보시면 실제로 발생한 총액이 얼마가 될 거냐? 아마 11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110만 원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1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금액인데 뭐의 실제인 거냐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DM과 그다음에 DL과 그다음에 OH가 다 합쳐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스에서 주어져 있는 실제 금액 12만 원, 18만 원, 80만 원이라고 하는 게 OH만 준 게 아니라 그냥 계정 총액을 준 거니까 셋이 합친 금액엔 당연히 총액이 다 녹아 있는 거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 11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실제 DM과 DL, 즉 기본 원가가 75만 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 숫자만큼을 반란해주면 실제로 발생한 OH가 얼마인지 이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한마디로 110만 원에서 75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여기 금액은 아무래도 35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실제 원가로 안 하고 정상 원가로 하고 있는데, 정상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액은 여기다 50%만큼을 때린 37만 5천 원이다라는 거 아까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실제 원가는 35만 원이다라는 것도 지금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차이는 지금 금액이 2만 5천 원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잡기는 무려 37만 5천 원으로 많이 잡아놨으니까 2만 5천 원만큼 아무래도 과대하게 배부가 되어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만 5천 원 과대 배부라고 해서 답은 5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를 좀 빠꼼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처음에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28번 문제도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고 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원가 행태를 좀 추정하기 위해서 고저점법 적용한대요.
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해서 7월달 목표 이익을 16만 7,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 매출액은 얼마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당월에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그 다음에 추정된 목표 매출액은 관련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고저점법을 그냥 우리가 선형함수를 가정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3, 4, 5, 6월 과거의 자료들을 쭉 주고 있는데 총 원가가 있고 총 매출액이 있네요. 고저점법 할 때 주의할 점, 우리는 고점과 저점을 뭘 기준으로 뽑을 거냐, Y축 기준으로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독립변수인 X축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원가 기준이 아니라 조업도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조업도로 제시되는 게 뭐 수량이라든가 보통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갑자기 원가 나오고 매출액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조업도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아무래도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따져보면 어차피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그냥 선형함수를 가정합니다. 그렇죠? 선형함수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위당 판가도 일정할 거고 단위당 변동비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 총액도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저점법을 통해서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인지 고정비 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단위당 판가도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차피 매출액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가가 일정한 이상 그냥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매출액이 지금 3, 4, 5, 6월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는 수량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량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수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원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아까 전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판매량의 변화는 곧 생산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산량의 변화는 곧 원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매출액 변화라고 하는 것과 원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를 그냥 매출액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조업도를 매출액으로 보셔서 고점과 저점을 한번 발란해 봅시다. 자, 고점과 저점을 매출액 기준으로 발란해 보시면 가장 많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건 지금 표에 보니까 어디냐면 6월 달이에요. 그렇죠? 6월 달에 112만 5천 원 이게 바로 고점입니다.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매출액 세일즈가요. 112만 5천 원이래. 이렇게. 그죠? 자, 하지만 그때 이제 총 원가는 얼마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총 원가, 변동비랑 고정비 합친 거가 되겠죠? 총 원가는 얼마였냐면 그때 이제 6월 달에 98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98만 원이다. 그래서 이 정도 조업도일 때는 요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더래요. 자, 근데 이제 저점은 어딜 거냐? 이건 고점이고요. 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85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4월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달에 매출액이 지금 얼마냐면 85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그때 원가는 얼마가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가는 79만 1천 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79만 1천 원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고저점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변동비는 그냥 우리가 요만큼 늘어났을 때 요게 요만큼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변동비를 발라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한번 식을 짜보면 X축, 즉 세일즈가 1125000이 됐어요. 얼마에서? 85만 5천 원에서. 한마디로 X축의 변화액은 요만큼이라고. 그런데 Y축의 변화액은 요만큼이거든요. 식으로 써보면 98만 원 마이너스 79만 1천 원 정도가 되겠죠. 자, X축의 변화액 분의 Y축의 변화액인 거니까 결국은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바로 기울기고요. 보통 우리가 봤던 고저점법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변동원가 뭐 이 정도로 나왔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조업도가 단위가 아니라 매출액 그 자체인 거니까 매출액 분의 원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매출액 분의 변동 원가인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변동 원가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동안 봤던 건 얘가 이제 단위당 변동비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업도를 단위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금액으로 봤으니까 요만큼의 금액이 변했을 때 원가도 요만큼 변했다. 변한 거니까 변동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비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변동 원가율이라는 걸 따져보면 대충 한 요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한 70%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원가 중에서 70%만큼은 변동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고정원가를 우리가 잡아주는 것은 간단하죠. 고정원가는 어떻게 잡을 거냐? 6월이나 4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될 텐데 6월달로 합시다. 6월달로 보면 총원가가 지금 98만 원만큼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변동비를 좀 빼줘야 되는데
되는데 어떻게 빼줄 거냐면 우리 매출액이 112만 5천 원만큼인데 변동원가율이 그중에서 70%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70%만큼을 빼주시면 남은 금액이 바로 고정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92500만큼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고조전법을 할 때 X축분의 Y축의 변화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보면 보통은 밑에 있는 분모가 단위수의 변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개당 변동비가 얼마냐 그게 기울기인 거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금액이 여기가 지금 단위수가 아니라 매출액 금액이다 보니까 매출액 변할 때 원가가 얼마나 변하느냐 변하는 개념이니까 변동비가 되는 것이고요. 매출액 1원당 변동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변동 원가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70%라는 얘기는 당연히 공원이익률은 이제 30%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연립을 해서 계산하든지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7월달에 목표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7월달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자, 어차피 7월 달에도 공원이익률은 30%일 건데 매출액을 얼마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0.3에다가 매출액 세일즈라고 이렇게 놓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빼야 될 거냐면 고정원가는 좀 빼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정원가 아까 전에 19만 2,500원이다 라고 구해놨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마저 빼줘고요, 이렇게. 자, 이 녀석을 마저 빼주면 이게 이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7월 달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익은 지금 얼마인 상태냐면은 거기 보니까 1675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167500이랑 똑같다라고 놓고 세일즈 값을 구해주시면 금방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세일즈를 구해보시면 금액은 120만 원이다. 요 정도로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업도가 매출액이었던 그런 특이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9번 한번 보시면 주식회사 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다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전환원가, 가공원가죠. 그렇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더라. 자, X1년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총 완성품 환산량은 2만 단위 정도가 나왔고요. 전환원가에 대해서는 18,000단위가 나왔답니다. 완성품의 수량은 15,000개고요. 그 다음에 X1년에 기말제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해봐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뭐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 보기 전에 파이널 리뷰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를 좀 봤었거든요. 그 모의고사에서 들어가 있던 문제가 좀 거의 뭐 그대로 좀 나왔던 그런 문제라서 개인적으로는 꽤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평균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균법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완성된 것을 기초기말 나누지 않고요. 그냥 완성된 게 몇 개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성된 거는 알려줬어요. 그렇죠? 완성품의 수량은 15,000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완성도가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기말 제공품이 몇 개인지조차 안 알려줘 놓고 완성도를 좀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아쉬운 대로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냥 A개만큼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가정하고 모르니까 그냥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자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우리 5단계법 중에서 2단계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재료비랑 가공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재료비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가공비 전환원가죠. 그렇죠? 가공비는 뭐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재료는 초기에 들어가고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0%에 들어가고 얘는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평균법을 쓰고 있는 거니까 평균법은 애초에 기본적인 가정으로 까는 게 있죠. 뭐라고 깔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단기에 착수한 거다라고 기본 가정을 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5,000개는 언제 시작했을 거냐? 올해 시작했을 거고요. 끝나는 것도 당연히 올해일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올해 단기에 했으니까 작년에 뭔가 한 게 있을 리가 없고요. 내년에 할 일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재료비를 투입하든 가공비를 투입하든 모든 건 다 올해 했을 겁니다. 그냥 15,000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기말제공품이죠.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요놈하고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 넣을 수는 없어요. 숫자로 넣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무슨 얘기냐면 X라고 하는 게 몇 %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수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에서부터 99밖에 못 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0%는 절대로 아닐 거고요.
100%도 절대로 아닐 겁니다. 뭔 얘기냐면 만약에 제공품의 완성도가 0%다라는 얘기는 아직 가공을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시작도 안 했으면 우리는 그 녀석을 제공품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원재료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지 그걸 제공품이라고 할 리가 없는 거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아닐 거라는 거죠. 소수점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작아도 1%라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로 얘는 100%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0%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제공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걔는 분명히 100%였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한마디로 X값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작아봤자 1%일 거고요. 아무리 높아봤자 99%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1%였다라고 쳐봐요. 아무리 1%였다 한들 올해 시작을 해서 1%까지 뭔가는 한 거니까 재료를 언제 넣는가라고 한다면 0%일 때 시작하자마자 넣는다면서요. 시작하자마자 재료가 있었으니까 1%라도 뭔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테니까 당연히 재료는 언제 넣었을 거냐? 올해 A개만큼을 다 완성할 만큼의 재료는 다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그냥 A개만큼이 다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균등하게 들어가는 가공비는 X가 몇 %이든 간에 0에서부터 X%까지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A랑 X랑 곱해서 계산이 되겠네. 자, 그러면 뭐 미지수가 잔뜩 있으니까 얘를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토탈 2만 개다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해서는 싹 다 더해보시면 18,000개다라는 걸 줬거든요.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A값, AX값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틀림없이 5,000개일 거고요. 얘는 틀림없이 이제 3,000개일 겁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를 통해서 X값이 얼마가 될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5,000에다가 60%만큼을 때려줘야만 3,000이 될 테니까 우리 X값, 즉 기말제공품의 전원원가 완성도는 그냥 60%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자, 30번 문제를 보니까 또 주식회사 세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X1년 그 다음에 X2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놓고 1년하고 2년에 대해서 뭔가 수량도 주고 뭔가 단가도 주고 총액도 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X1년도, X2년도의 생산량은 1,500개, 1,750개. 판매량은 X2년 건 안 알려줬어요. 기말 제품 수량은 또 반대로 X1년 거를 안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다 채울 수 있죠. 첫 번째 줄에 뭘 줬냐면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라는 말을 줬으니까 사실은 저 힌트를 이용해서 모든 수량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연도가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 특혜정에다가 한번 수량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1년, X2년 이렇게 있는데 수량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시면 첫 줄을 읽자마자 우리는 얘가 빵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스를 보는 순간 X1년 생산량이 1,500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은 1,200개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말재고자산 안 알려줬지만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그대로 넘어가야만 되겠지. 300개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생산을 몇 개 했는 거 하니 우리 1,750개만큼을 X2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매량을 주지는 않았지만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150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차변과 대변을 맞춰주기 위한 판매량은 아마도 역산해 주시면 1,900개가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를 좀 채워놓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단위당으로 변동제조원가가 38원이었는데 40원이 됐네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액이 48,000원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1년 후에는 7만 원이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무에 X2년도 기준으로 매출 원가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요 1,900개에 해당되는 원가 요거 한번 구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수량은 알고 있어요. 1,900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단가 때리면 되는데 단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변동원가, DMDR, VO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 FOC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DMDR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퉁쳐서 변동비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퉁쳐서 변동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FOH만 그냥 우리가 F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가가 얼마가 적용되느냐라는 걸 알아야 그 단가를
1900개에다 곱해가지고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좀 따라와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X1년도에는 변동 제조 원가가 38원이었어요. 한마디로 1500개 만들면서 한 개당 변동비 38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38원 들어갔으니까 기초가 없는 이상 당연히 여기 있는 변동비도 38원일 거고요. 여기 변동비도 38원이 되겠지. 얘는 그대로 2월 됐으니까 얘도 당연히 38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얘도 38원이겠네? 그게 아니라 단기에는 이 1750개만큼을 생산했는데 이때는 변동 제조원가가 2원 올라갔고 40원 됐다며.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40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1900개는 38원짜리를 팔아먹은 거냐? 아니면 40원짜리를 팔아먹은 거냐라는 고민이 생겨버리는데 그 고민하지 말라고 가정을 뭐라고 줬냐면 선입선출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줄에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둘로 나뉘는 겁니다. 앞에 있는 300개는 38원짜리가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1600개만큼은 얘가 팔린 거야. 그래서 걔는 40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네. 자, 이제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하니까 얘 말고도 우리는 고정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정비를 보시면 X1년도에는 토탈 48,000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토탈로 7만 원이 생겼다.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굳이 48,000원과 7만 원을 굳이 요 라인에다 적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8,000원하고 7만 원 왜 생겼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니 물건 만들다 보니까 생겼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생산하다가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수량은 생산량이에요. 한마디로 1,500개 만들다 보니까 48,000원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고정비가 총액은 이렇겠지만 단가로 따져주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단가로 따져주면 48,000원 나누기 1,500개 하셔가지고 얘는 이제 32원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32원만큼의 고정비 단가를 우리는 알게 됐는데 기초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1200개 팔아먹은 거나 300개 팔아먹은 거나 둘 다 똑같이 그냥 고정비 입장에서는 32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2월 됐으니까 300개 기초재고자산의 고정비는 당연히 한 개당 32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에 착수한 거는 1750개인데 그러다가 고정비가 7만 원 나왔잖아요. 즉 고정비는 총액으로 보면 이렇게 7만 원인데 단가로 환산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놈이랑 인과관계가 있는 건 생산량 1750개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즉 7만 나누기 1750 한번 때려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 고정비 얘도 아마도 4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40원이 고정비도. 자, 40원이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돌려줄 건데 문제는 뭐냐면 32원짜리 고정비도 있고 40원짜리 고정비도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뭐가 판매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입선출법이 있으니까 300개는 32원짜리일 거고요. 나머지 1600개는 40원짜리일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 구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어본다면 변동비는 얘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비도 얘가 남아있는 거일 테니까 얘는 그냥 4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그냥 4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실전이라면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다 그린다라기보다도 작년 거 빨리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그러면 몇 개는 요만큼 그 다음에 몇 개는 우리가 단기 거 빨리 계산하셔가지고 몇 개는 요만큼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말면 되겠지. 그렇죠? 저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튼 요거는 이제 작년 거고요. 요거는 올해 겁니다. 그러면 작년 거가 적용돼야 되는 거는 앞에 거 300개입니다. 이렇게. 올해 거가 적용돼야 되는 건 나머지 1600개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공식을 굳이 써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거 우리 300개에다가는요. 변동비 38원에다가 그 다음에 고정비 32원만큼을 이렇게 때려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는 지금 1600개만큼이니까 거기다가 곱해주기를 작년 거 우리가 변동비 40원에다가 그 다음에 올해 거는 변동비 40원에다가 올해 거 고정비 4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셔서 둘이를 그냥 더해주시면 토탈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올 거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아마도 14만 9천원 정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이제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1번 문제 봅시다. 31번에서 보시면 세무는 보조부문 A, B, 그 다음에 제조부문 PQ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그 다음에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니까 제공하는 부분이 보조부문 A, B가 있고요. 사용하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쭉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Q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를 다 줬네. 10%, 40%, 20%, 30%. 토탈은 1000단위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2000단위를 몇 프로씩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보자마자 우리는 너무나 뭘 하고 싶냐면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잖아요. A가 지 걸 지가 쓴 게 10%만큼이 있다라고 적혀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걸 쓴 게 이제 10%만큼이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원가 배부할 때 어떻게들 많이 하실 거냐면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무시해 버리고 그 용역 제공 비율을 다시 재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재계산하려고 보니까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전체 다 합쳐서 100%인 거니까 10%씩 발라내면 전체가 이제 90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90이니까 A 기준으로 보면 B한테 40, P한테 20, Q한테 30 이렇게 하다 보면 90분의 40, 90분의 20, 90분의 30 이런 식으로 돼서 숫자가 좀 더 지저분해져요. B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제거해버리면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밑에 있는 점 두 개를 보니까 A라는 보조 부문에서는 원가가 고정비 5만 원 깔고요. 그 다음에 개당 70원씩 우리가 1000단위만큼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1000단위 곱해줘서 원가가 얼마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B도 마찬가지로 고정비는 3만 원 깔고요. 그 다음에 개당으로 변동비는 150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5줄 정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면 세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 부문을 좀 폐쇄해버리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던 중에 한국이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오더니 보조 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원에 내가 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대한이라고 하는 놈도 온대요. 대한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보조 부문 B 네가 사용하고 있던 용역을 나는 단위당 200원에 좀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제의를 받았답니다. 자, 세무가 보조 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설령 구입한다라고 할지라도 각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는 없대요. 고정원가 회피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고정비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겠네. 자, 다음에 설명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적혀 있는데 1, 2, 3, 4, 5번에 보니까 뭐 A랑 B 관련해서 뭘 폐쇄하면 뭐가 얼마만큼이 유리해질 거냐 이런 것들 따져보라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전에서 가뜩이나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가장 손 대면 안 되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보조 부문을 폐쇄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 시험 공부할 때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심지어 이 문제에서는 A를 폐쇄한다. 한국이 꼬시고 있고요. B를 폐쇄한다. 지금 대한이라고 하는 놈이 꼬시고 있죠. 1, 2, 3, 4, 5번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거든요. 시간을 빨리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이라면 사실은 좀 제끼는 문제 1순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제끼지 말고 풀어보자는 거죠. 자, 먼저 A 부문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A 부문. A 부문은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애가 꼬시고 있고요. A를 내가 폐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A를 폐쇄하고 그냥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증분접근법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증분접근법 따질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있는데 조심한다기보다도 좀 요령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은 있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지워버리기 바빴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지운다라는 논리였어요.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는 거, 뭐 직접 배부법이니 단계 배부법이니 상호 배부법이니 이런 문제였으면 사실은 얘를 제껴버리고 하는 것이 계산이 아무래도 좀 편리하니까 그냥 무조건 제껴버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원가를 배부하는 것보다도 그냥 의사결정하는 문제거든요. 뭐 의사결정이다 이거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아까 전에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그냥 10%씩 무시해버리면 전체가 90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숫자가 좀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뭐 하려고 지저분하게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푸냐고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푸느니 그냥 두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두고 푼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폐쇄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라고 하는 부문에 뭐가 줄어들 거냐면 고정비는 아까 전에 회피 불능이다라고 했으니까 변동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A 부문의 변동원가는 지금 현재 얼마냐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1000개만큼의 일을 해주고 있고요. 개당으로 변동비는 밑에 보니까 7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1000개만큼 일하고 있는데 한 개당 70원짜리인 거니까 원가 토탈 7만 원만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원가를 줄이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냥 증분 수익이 될 테니까 그냥 플러스로 납두도록 할게요. 플러스로 이렇게 7만 원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자, 근데 항상 보조 부문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무리 A를 폐쇄한다라고 해서 A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요. 같은 보조 부문인 B도 서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B 부문에 대해서는 뭐가 없을까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B 부문도 마찬가지로 고정비는 논외입니다. 고정비는 회피 불능이니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변동비가 어느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A처럼 이렇게 몽땅 다 감소한다 그런 게 아니라 B가
A한테 해주던 거, 요 정도만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B는 얼마만큼을 일하고 있었냐면 2,000개만큼 일하고 있었는데 A한테 주는 게 20%만큼이었으니까 결국 400개만큼 일해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개에다가 우리는 20%만큼을 때려주시면 이게 바로 A한테 주던 400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B의 원가는 한 개당으로 150원이다 변동비가 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우리는 150원 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만큼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유리한 뭔가 증분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좋은 거 두 개 했습니다. 좋은 거 두 개 했는데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냐, 안 좋은 것도 있죠. 뭐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폐쇄하는 대신에 외부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돈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놈한테 한국인가? 걔한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외부 구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주식회사 한국은 얼마에 꼬시고 있냐면 150원에 꼬시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150원만큼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량이 도대체 몇 개일 거냐라고 하는 걸 잡아주고 그만큼 비용 잡으시면 되는데 이 수량 잡는 거를 항상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수량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수량을 좀 잡아볼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우리는 A 부분을 폐쇄할 겁니다, 그렇죠? A는 지금 몇 개만큼 일을 하고 있었느냐? 1,000개만큼의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00개만큼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0개를 다 사갖고 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000개 중에서 10%만큼은 지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었던 거잖아. 한마디로 A가 A를 위해서 쓰고 있었던 건데 A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10%만큼은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개만큼이 되겠지. 100개만큼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큼이니까. 일단 빼고 생각합니다. 그럼 900개 남아있는데 그러면 900개를 무조건 다 사와야 될 거냐? 솔직히 말하면 1000개 중에 10%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썼지만 1000개 중에서 40%는 같은 보조 부문인 B를 위해서 썼어요. 1000개 중에 40%니까 대충 한 400개가 될 거고요. 그럼 B는 그 400개를 도대체 왜 사가냐? 그 400개를 사갖고 와서 다른 애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일을 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건데 그 400개 중에서 마침 없어질 A를 위해서도 20%만큼을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 20%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있던 1000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큼을 B라는 부문한테 주게 될 거냐면 40%만큼을 주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400개를 B가 사갖고 가는데 왜 사가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애들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A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20%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 20%만큼은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요. 왜? A를 위해서 다시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큼을 또 날려버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한 820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20개라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둘이를 곱해주시면 금액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로 써야 되겠지. 정문 비용이니까 12만 3,000원 요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토탈 네팅 해보시면 우리는 증분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증분 이익은 아마도 플러스로 7,000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보다 크니까 당연히 폐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폐쇄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은 얘기를 B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자, B라는 부분도 있는데 B를 우리가 폐쇄하는 거야. 이렇게 B를 폐쇄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외부에서 구입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건데 똑같죠? 이제 B를 폐쇄했으니까 당연하게도 B라고 하는 부문이 갖고 있었던 변동원가라고 하는 녀석은 아무래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B는 얼마를 들고 있었냐면은 지금 2,000개만큼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당 150원 꼴이 변동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000개에다가 곱해주기를 150원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얼마가 나올 거냐? 30만 원 나올 건데 그 30만 원은 원가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냥 뭐 증분 수익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플러스로 넣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B 부문뿐만 아니라 얘를 폐쇄하는 거지만 같은 보조 부문인 A한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A 부문의 변동원가를 감소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A 부문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A 부문은 1,000개만큼 일하고 있었어요. 1,000개를 일하고 있었는데 1,000개 중에서
40%만큼을 B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40%만큼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1000개에다가 40%만큼을 때려서 400개만큼 더 이상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70원이다라는 거 아까 전에 봤었으니까 여기다가 70원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28,000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28,000원만큼 유리한 효과가 또 생기겠네. 자, 유리한 거 두 개 잡았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것이냐 안 좋은 것도 있다고요? 그 안 좋은 것은 뭐가 있을 것이냐? 우리 외부에서 구입을 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구입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얼마에 우리는 사올 수 있느냐? 주식회사 태하는요. 나를 꼬시기를 뭐라고 꼬시고 있냐면 한 개당 200원에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00원에 사오는 건 좋은데 사오는 거니까 돈이 마이너스 될 거다라는 건 좋은데 몇 개 사와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걸 구하는 게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거니까 한번 좀 빼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B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몇 개만큼 일을 하고 있었냐면 2000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2000개 사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 걸 쓰던 게 10%만큼, 즉 200개만큼이 있었으니까 그 200개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B, 없어질 B를 위한 거는 다 발라버리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 발라낼 게 아니라 전체 2000개 중에서도 같은 보조 부문인 A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게 20%만큼이 있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곱해서 400개만큼을 A한테 건네주던 건데 A는 그 400개만큼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또 뭐 하는 거냐? 그 400개 중에서 10%는 지가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B와 P와 Q한테 골고루 40%, 20%, 30%씩 또다시 일을 해주는데 누구한테는 일을 안 해줘도 되느냐? B한테는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B는 더 이상 세상에 없어질 거니까 B한테 가던 40%만큼을 여기다 때린 거 그거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 2000개를 다 사올 게 아니라 지가 쓰던 거 한번 쿠션 쳐서 다시 나한테 올 거 그런 것들 다 날려버리면 나머지 것만 외부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도 1640단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외부 구입 비용은 아마도 328,000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를 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다 네팅이 될 텐데 네팅해 보면 그냥 딱 0이 되네. 한마디로 증분이익이 그냥 0인 거니까요. 얘는 뭐 폐쇄가 유리하다 아니면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는 무차별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그냥 무차별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 2, 3, 4, 5번 읽어보자고요. 1번. A나 B나 둘 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A는 폐쇄하는 것이 유리하고 B는 무차별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A를 폐쇄하고 한국에 제1을 수락하게 되면 이익 7,000원 증가할 거다. 7,000원 정확하죠? 정답 2번이네. 3번. 대안의 제의를 수락해서 B를 폐쇄한다 그러면 이만은 감소할 거다. 그게 아니라 증분이익은 그냥 제로였으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과 5번은요. A와 B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제시되어 있는 150원이 있고 제시되어 있는 200원이 있는데 얘네들 그냥 X라고 놓자는 거죠. 이걸 X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820X만큼이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미지수를 뭔가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0보다 크다라고 놓고 X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X는 아마도 158.5원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관련해서도 얘를 그냥 X라고 놓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이너스로 1640X만큼이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640X 플러스 328,000원 요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다라고 놓고 X값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가 이제 우리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얘는 이제 200원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결론을 보면 200원보다 작아야 되는데 딱 200원을 제시했으니까 무차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는 158.5원보다 작아야 되는데 진짜로 그거보다 작은 150원을 제시했으니까 아무래도 폐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4번하고 5번에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120원, 17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 5번 어쨌든 둘 다 틀린 말이네. 맞는 말은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32번으로 갑시다. 32번.
자, 32번을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세무는 주산품 A, B, 그 다음에 부산품 S라는 것을 생산한답니다. 자, 단기 중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원이고요.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 NRV를 기준으로 해서 각 제품에 배부하고 있고, 단기의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놓고요. A, B, S에 대해서 추가 가공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이 다 끝난 후에 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쭉 알려주고 있고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몇 개씩인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주산품 B의 매출 총이익을 구해봐라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부산품도 끼어 있는 거니까 도대체 생산기준법 하라는 건지 아니면 판매기준법 하라는 건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괄호 안에를 보니까 기초재고 자산 없었고요. 부산품 S는 생산하는 그 시점에서 NRV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생산기준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물에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연산품에는 NRV법을 적용한다라는 컨셉으로 우리 결합원가 배부를 해봐야만 부산품 B에 우리 매출 총이익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게 자료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S도 있는 거야. 그런데 S라고 하는 녀석은 하필이면 지금 부산물이죠. 이렇게. 자, NRV법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NRV 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NRV를 구해보시면 조심하셔야 될 거. NRV는 판매량 가지고 구할까요? 아니면 생산량 가지고 구할까요?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무조건 생산량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생산량으로. 자, 왜 그런 거 하니? 어차피 우리는 왜 헷갈리냐면 NRV라는 개념 자체가 순수하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실현을 해. 그러면 우리는 실현한다 그러면 판매를 해야 실현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만 NRV의 그 정의 때문에 180단위 그 다음에 200단위 이런 판매량을 가지고 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하지만 NRV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왜 구하느냐라는 목적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내가 궁금한 이유는 뭐냐? 이거 비율대로 뭘 뿌릴 거냐면 결합원가를 너무나 뿌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결합원가를 뿌리기 위한 배부 기준으로 NRV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배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합원가 9,500원인데 9,500원을 도대체 왜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판매하기 위해서 결합원가를 썼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A랑 B랑 S를 200개, 250개, 100개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합원가를 9,500원 썼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과관계는 아무래도 생산량이랑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NRV를 구할 때는 모든 걸 다 완성했고 모든 걸 다 팔았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NRV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한마디로 A에 대해서 구해보시면 200개고요. 한 개당 40원에 파니까 곱하시고요. 추가 가공원가 2,000원 있으니까 빼시면 되겠네. 200 곱하기 40 마이너스 2,000 하시면 NRV 6,000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6,000원. 이렇게. 자, B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산량 이용해서 250개 곱하기 20원 마이너스 1,000원 하시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4,000원 나올 것이고요. 구하는 김에 부산물도 구해보죠. 뭐 부산물은요, 우리 100개만큼입니다. 100개인데 15원이에요. 때려주신 다음에 500원을 빼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NRV를 왜 구했냐면 결합원가를 뿌리기 위해서 구한 거니까 결합원가를 한번 총액을 내보시면 9,500원이라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9,500원을 ABS한테 뿌릴 건데 그러면 6대 4대 1로 얘를 뿌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렇죠? 간단하고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왜냐? 얘가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뭘 쓰게 됐느냐? 지금 생산기준법을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였냐면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NRV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 금액만큼 우선적으로 배부합시다 라는 그런 컨셉이었으니까 요 금액만큼을 그냥 우선적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9,500원 중에 1,000원만큼을 미리 얘한테 줘버리라는 거야. 그럼 얼마 남냐면 8,500원 남잖아요. 그 8,500원을 얘네 둘이서 나눠 먹으라는 건데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NRV의 비율. 얘네 둘 간의 비율이니까 60%와 40%다 이렇게 되겠네. 한마디로 8,500에다가 60%만큼을 좀 때려주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5,10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8,500원에다가 40%만큼을 좀 때려주시면 아마도 3,4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B라고 하는 녀석의 매출 총이익이 궁금한 건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주면 되거든요. 원가 중에는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추적이 되는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거 얘기해 볼 건데 B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B의 추가 가공 원가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냐면 1,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원을 엎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진 것을 우리는 총원가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총원가는 아무래도 4,400원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총원가 4,400원인데 우리는 비를 몇 개 생산했는고 하니 250개만큼을 생산했거든요. 250개만큼을 생산했는데 그 250개 생산하다 보니까 4,400원 썼대. 그러면 당연히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냥 4,400개. 이게 250개. 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250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총 원가는 이제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따져보시면 얘는 아마도 17.6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라는 거지. 자, 이걸 왜 구했냐면요. 매출 총이익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진짜로 매출된 것만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B의 매출액은 어떻게 잡힐 거냐? 실제로 판 건 200개니까 200개 곱하기 20원 이렇게 때려주면 그게 바로 매출액일 거예요. 그런데 원가는 어떻게 나올 거냐? 결합원가, 총원가 다 고려한 단위당 원가가 17.6원인 거니까 판매를 200개 했다라고 한다면 200개 곱하기 17.6원 이게 바로 매출원가 잡히겠죠. 한마디로 우리 주산품 B의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판매한 수량이 몇 개냐면 200개만큼이니까요. 200개에다가 지금 수익으로는 얼마가 잡히게 될 거냐면 한 개당 20원이 잡힐 것인데 원가는 얼마가 잡힐 거냐면 17.6원 잡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7.6원만큼을 빼서 요만큼을 우리가 네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한 480원 정도로 계산이 아마도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뭐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만 구해보라고 했냐면 B만 구해보라고 했는데 하는 김에 부산물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부산물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산물 보시면 결합원가 얘한테는 우선부에서 1,000원 줬습니다. 1,000원을 줬는데 추가 가공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원 한번 더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더해보시면 1,500원만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물 S는 몇 개만큼을 생산했는가? 100개만큼을 생산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100개만큼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이렇게 100개로 나눠보시면 얘는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될 거냐면 15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만약에 얘도 매출 총이익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몇 개 팔았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S는 한 개당 얼마에 파냐면 15원에 팔거든요. 근데 원가도 15원인 거니까 몇 개를 팔던 간에 처분 이익은 그냥 제로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우리 지금 부산물에 대해서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판매할 때 나오는 처분 손익은 그냥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판매할 때 처분 손익이 어떻게 하면 제로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생산할 때 NRV만큼을 우선 배부한 거 이걸로 처분 손익 제로를 그냥 유도한 거죠. 참고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는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그냥 원가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원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결합원가, 뭐 추가 원가 부터 할까? 이렇게 추가 가공 원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추적이 되는 거.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배부하는 결합 원가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빼주면 우리는 이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실 생산기준법을 쓴다라는 얘기는 이 이익이 제발 제로였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이에요. 부산물인데 무슨 처분 손익이 있느냐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0으로 만들 거다라는 그런 컨셉이 될 텐데 수익이 얼마가 있고 추가 가공비랑 결합 원가가 얼마가 있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잘 보면 수익에서 추가 가공비까지만 뺀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우리는 얘를 NRV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까 NRV 구할 때 이렇게 한 거잖아. 전체 매출액에서 추가 가공비만 발라내서 우리가 구했듯이 요만큼이 바로 NRV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결합원가에다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NRV를 줘버리면 NRV에서 NRV를 빼서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처분손익 0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NRV만큼을 이렇게 좀 계산하시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2번까지 풀어봤고요. 33번을 또 풀어봅시다. 33번 보시면 주식회사 세무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X2년도의 기초 제품의 수량은 100개였고요. 생산한 거는 2000개였고 판매량은 아무래도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자, X2년도에 제품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읽기 전에 수량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시면 기초에 100개 있는 상태에서 2000개를 생산했는데 1800개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말에 몇 개 남아있겠어요. 기말에 아무래도 300개 남아있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네.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단위당으로 판가 그 다음에 변동비들 쭉 알려주고 있고요. 고정비에 대해서는 총액을 제조간접 원가랑 판관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줄 마저 읽어보면 X2년도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 금액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X1년과 X2년도의 제품 단위당 판가, 그 다음에 원가 구조 이런 것들 다 동일하고요. 기초와 기말 제공품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해봅시다. 아까 오늘 처음 풀었던 26번 문제도 이익 차이 조정하는 문제였는데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그렇죠? 더 나왔는데 다만 이제 조금 다르지. 변동 원가랑 초변동 원가 얘네들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거였으니까 식을 이렇게 씁시다. 이제 자, 초변동 원가 한 술 더 뜨는 놈이니까 위에다 쓰고요.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으로 만들 겁니다. 물론 제가 가르쳐드리는 시간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우셨으면 그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뭐 바꾸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얘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기초재고자산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자산을 건드린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는 고정재조간접원가였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변동원가 계산이랑 전부원가 계산 간에는 FOH만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초변동원가랑 변동원가인 거니까 얘네 둘이 다르게 취급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DL과 VOH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DL과 VO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의 차이 금액 그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요거 금액 자체가 얼마냐, 요거의 금액 자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요 금액과 요 금액 두 개를 계산하셔서 둘이 네팅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기초재고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기초에 수량이 100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개만큼을 마이너스를 좀 달아주시고 DL과 그 다음에 VOH의 단가를 좀 써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사실은 작년 거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괄호 안에 보니까 판매 가격이나 원가 구조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박스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이 그냥 작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DL하고 VOH만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인데 DL은 50원이고 VOH는 60원이니까 둘이 합쳐주면 아무래도 110원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110원만큼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작년의 단가일 건데 그거 110원이다. 올해도 어차피 똑같이 11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만 이제 기말재고자산은 몇 개일 거냐면 아까 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0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개만큼을 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 이익차이 조정 얘기할 때는 열의 9은 다 선입선출법으로 나오지만 선입선출법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작년의 단가나 올해나 단가나 똑같은 거니까 솔직히 무슨 뭐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그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단가는 110원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산하시면 이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로 11,000원만큼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계산하시면 플러스로 33,000원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네팅해 중에 바로 차이 금액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플러스로 한 22,0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차이는 22,000원 난다라는 거니까 답은 이제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34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34번. 34번이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34번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네, 34번 문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재료를 투입해서 두 개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공정에서는 재료 1톤을 투입해서 A 400kg, 그 다음에 중간 제품인 M을 600kg만큼 생산하고 있고 2공정에서는 중간 제품 M을 가공해서 제품 B 600kg만큼을 생산한다. 자, 직접 재료는 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전환원가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며 공정에서 공손이나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다 어디서 봤었냐면 사실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랑 뭐 결합원가 계산을 좀 조인한 그런 문제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1공정에서 1톤을 투입해서 A랑 M을 우리가 생산했다라고 했는데 기말에 뭐 제공품이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제공품이 없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 써먹어가지고 뭔가 완성품만 사냥을 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그렇고요. 1공정에서는 변동 전환원가가 200톤만큼, 톤당 200원만큼,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7만 원만큼이 발생했고요. 2공정에서는 변동 전환원가가 톤당 1,200원,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58,000원이 발생했답니다. 직접 재료의 구입원가는 톤당으로 2,000원이었고요. A랑 B의 판가는 톤당으로 각각 3,000원과 5,000원이었대요. 자,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이 다 판매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제품에 대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도대체 얼마씩이 될 것이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문제 생김새는 되게 결합원가 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갑자기 종합원가 계산스러운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뭐 이상한 손익분기점 갑자기 CVP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문제 풀 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해봅시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라 라고 해놓고 1, 2, 3, 4, 5번에 보시면 다 그냥 단위는 톤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위는 그냥 톤으로 맞춰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톤으로 맞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공정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일공정에서는 뭐 하는 애들이었냐면 직접 재료 1톤을 가지고 A랑 M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공정에서 재료 1톤을 가지고요. 1톤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지금 A도 만들고 그 다음에 M도 만듭니다. 지금 써있기로는 400kg과 600kg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톤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0.4톤 그 다음에 0.6톤 요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1공정이에요. A와 M을 만들었습니다. 2공정에서는 또 M을 가공한답니다. 얘를 쭉 가공을 해가지고 B라고 하는 녀석을 똑같이 0.6톤 만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뭔가 재료가 언제 들어가니 가공비가 언제 들어가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공품 얘기가 있나 보다라는 걸 막 찾아봐야 되는데 제공품 얘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공품이 있어가지고 완성품 한사량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예요. 그냥 낚시라고. 자, 어쨌든 일공정에서는 변동 전환원가가 우리 200톤만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공정이 뭐냐면 얘가 바로 일공정이거든요. 이렇게. 얘는 바로 이공정이죠. 이렇게 이공정. 자, 근데 원가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넣어보시면 일공정에서 변동 전환원가가 톤당 200원이 들어간대요. 그냥 톤당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톤당 200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로도 뭐가 발생하냐면 7만 원만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7만 원만큼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톤당 200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7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야. 일공정에서. 자, 이공정에서는요. 변동 전환원가로는 톤당 12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200원 톤당으로.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이제 고정비도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비는 58,000원이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58,000원만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접 재료를 좀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료를 처음에 구입한다, 초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1톤 구입할 때 우리는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얼마가 들어가냐면 톤당 2,000원만큼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일공정에서 직접 재료는 초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 2,000원만큼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 가공원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톤당 2,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일공정에서 써야만 A랑 M을 애초에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해가 되셨으면 원가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원가 구조가 복잡하고 심지어 A랑 B에 대한 판가도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가는 좀 노란색으로 쓸게요. A의 판가는 톤당으로 지금 3,0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판가는 톤당으로 지금 5,000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A랑 B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손익분기점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니까 지금 복수의 제품이고요. 복수 제품에 대해서 CVP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냐면 그냥 제품의 배합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A랑 B의 4대 6이라는 비율은 그냥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손익분기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재료를 1톤 투입했더니 A가 0.4톤, 최종적으로 B는 0.6톤 남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재료를 만약에 내가 Q톤만큼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Q톤 중에서 0.4Q톤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6Q톤은 바로 B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어차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재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 되는 거니까 이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매출액이 있어야 될 거야. 매출액에서 뭘 뺄 거냐면 지금 원가들 쭉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재료 원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재료 원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가공 원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가공 원가, 전환 원가를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죠. 변동 전환 원가, 그 다음에 그냥 고정 원가 그렇죠. 그래서 변동 전환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원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쨌건 간에 매출액이 나왔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가들 다 빼줬을 때 최종적인 이익이 무조건 0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품이 A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B라고 하는 녀석도 있으니까 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A를 한번 보시면은요. A는요. 어차피 내가 처음에 Q톤만큼을 집어넣었으면 A는 0.4 Q톤만큼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톤당으로 3,000원에 파는 거니까 A의 매출액은 우리가 Q라는 미지수를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톤당으로 분명히 3,000원인데 우리는 몇 톤만큼을 집어넣냐면 처음에 Q톤 집어넣지만 0.4만이 A 거니까 여기다가 0.4 Q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B도 마찬가지. B도요. 우리는 지금 B를 몇 톤만큼 만들게 될 거냐면 0.6톤 만들 거라고. 톤당으로 5,000원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5,000 곱하기 0.6 Q톤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B 관련된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재료원가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 재료원가는 솔직히 A 거가 얼마다 B 거가 얼마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진 않아요. 추적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라인을 좀 마련해 준다면 매출액은 다 추적이 되는데 재료원가는 둘 다 추적이 안 되는 거지. 재료원가가 아까 전에 얼마였었냐면 톤당으로 이렇게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톤을 넣었냐면 Q톤만큼을 넣었으니까 재료원가는 추적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금액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냐? 우리는 2,000 Q1만큼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됐으면 변동 전환원가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변동 전환원가는 A에 대해서 딱 들어가는 추적되는 A 거는 없어요. 지금 그림상에. 하지만 M을 가공해야만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변동 전환원가는 톤당으로 지금 얼마가 있느냐? 우리 1,200원만큼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자, 1,200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톤당으로 1,200원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M을 B로 만드는데 몇 톤을 써야 되느냐? 우리는 처음에 Q톤을 집어넣었으니까 M으로 가서 B가 되는 것은 그 중에 0.6이었거든요. 한마디로 0.6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변동전환원가는 추적이 되지 않는, 즉 처음에 결합공정에서도 존재했어요. 이때는 얼마였냐면 톤당으로 200원이었었다고. 저것도 좀 써줘야 되겠네. 여기에서 우리는 200, 톤당으로 200이니까 Q톤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200Q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정원가도 한번 봅시다. 고정원가도 A를 위해서 따로 쓴 고정원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M을 B로 만들기 위해서 쓴 고정원가는 지금 58,000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58,000원이라고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돼. 즉 한마디로 결합공정에서 쓴 고정비는 얼마가 있느냐. 지금 7만원만큼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7만원이라고 좀 넣어주시면 되겠지. 자, 저는 자료를 좀 정리해드리느라고 추적이 가능한 거 A 거, B 거,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탈로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살전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들, 아, 수익인 것들 이렇게 있구나. 합치면 얼마겠구나. 재료원가 얘기 나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변동 전환원가 얘기 나온 거 이렇게 두 개 있었거든요. 다만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0.6을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B 거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토탈을 한번 내봅시다. A와 B에 추적되는 것, 그 다음에 추적이 되지 않는 것, 얘네들을 토탈을 한번 내어보시면 매출액은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아마도 4,200Q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원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2000Q,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2000Q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전환원가는 아무래도 둘이 더해주시면 920Q만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둘이 더해주시면 12만 8천원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네팅해주면 4200에서 2000도 빼고 그 다음에 920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테니까 1280Q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1280원에다가 Q를 때릴 건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BEP가 궁금한 거니까 BEPQ라고 하시고요. 고정원가로도 12만 8천원만큼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걸 다 빼줬을 때 요 이익이 0이 되면 된다 이런 컨셉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BEPQ를 한번 구해보시면 몇 개면 되느냐? 우리가 100개만큼 팔아먹으면 딱 손익분기점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매출의 배합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100개라고 하는 것은 A랑 B 합쳐서 그냥 100
100톤, 100개가 아니라 톤이겠구나. 100톤만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럼 100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얘를 우리는 A랑 B로 쪼개준다면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어차피 A랑 B는 4대 6의 비율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0%와 60%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는 40톤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60톤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마도 1번에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토탈 수익이 얼마냐? 토탈 원가가 얼마냐? 그래서 네팅해주면 이익을 우리가 미지수를 끼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미지수가 낀 이익이 결국 0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차근차근 우리가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몰라서 틀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합격은 했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요 문제를 뭐 이렇게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차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손익분기점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단순히 우리가 공식만을 이용해서 따닥 두드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1차 때 많이 봤다면 2차 때는 전반적인 왁구를 수익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원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왁구를 다 잡아줘야만 최종 이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제로다라고 놓고 손익분기점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한번 꼭 좀 2차를 대비해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문제 보시면 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인 A랑 B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두 제품에 대해서 월간으로 예상이 되는 판매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놓고요. A랑 B에 대해서 판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변동비랑 고정비들이 제조원가랑 판관비에 대해서 단가로 얼마인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계시간당으로 생산량이 4단위, 2단위, 이렇게 4단위, 2단위만큼을 쓸 수가 있대. 한마디로 1시간의 기계시간을 투입하면 A는 4개 만들 수 있고요. B는 2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월간으로 예상되는 수요량은 A는 120개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고 B는 80개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대요. 자, 세무의 월간 최대로 사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기계시간이 지금 제약이 걸려 있다. 제한된 자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래 최적 제품 배합은 몇 대 몇일 것이냐라고 적혀져 있는데 고정비의 총액은 다 일정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제한된 자원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 제한된 자원 한 단위당으로의 공헌이익 그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거지. 자, 일단 이 회사는 A랑 B 두 가지가 있어요. A랑 B가 있으니까 일단 공헌이익을 구해봅시다. 자,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있습니다. 공헌이익을 단위당으로 구해보죠. 이렇게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 구해보시면은요, A는 판가 50원인데 변동비가 32원도 있고 8원도 있으니까 40원을 빼주시면 10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지 이거 구하는 건. B도 마찬가지. 판가 나와 있고 변고정비 쭉 나와 있으니까 판가 45원에서 변동비 2개 보이는 거 있네요. 25원과 5원 2개를 빼주시면 개당 공헌이익은 아마도 15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B가 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의사결정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한된 자원이 있으니까 제한된 자원 한 단위당, 즉 기계시간 한 시간당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쓰면 되느냐? 나눠주기를 한 개 만드는데 기계시간은 몇 시간 들어가냐? 요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한 시간당으로 생산량이 4개다 2개다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4개 만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1개 만드는 데는 몇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니까 0.25시간 걸린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시고요. B도 마찬가지.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2개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1개 만들 때는 반 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0.5시간이 되겠네. 0.5시간으로 나눠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시면 결국 뭐가 나올 거냐면 공헌이익이긴 공헌이익인데 시간당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공헌이익을 한번 뽑아보시면은요. A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4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한 3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딱 봤을 때 우리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면 아무래도 A가 더 좋다는 거죠. 순위를 따져주면 1순위는 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B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일단 A를 만들어 보자고요. A를 몇 개 만들고 싶냐면 120개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120개만큼 일단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0.25시간 걸리는데 120개만큼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은 30시간 정도가 될 것이고요. 30시간만큼을 이미 A에다 투입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토탈 50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는 20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20시간을 쓰게 되면 B를 도대체 몇 개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하나 만드는데 0.5시간 걸리는데 20시간을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40개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B를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80명이지만 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40개까지밖에 못 만든다. 하지만 A는 만땅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120개, 40개 찾아보시면 답은 5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35번은 뭐 사실은 뻔한 유형이기 때문에 다들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36번 풀어볼게요. 36번. 자, 36번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세무는요, X1년도에 A를 5,000개만큼을 생산해서 전량을 국내 시장에다가 판매할 계획이다. 자, A의 단위당으로 판가는 10,000원이고요. 단위당으로 변동제조원가는 7,000원, 변동판관비는 1,000원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세무는요, X1년 초에 해외거래처로부터 갑자기 3,000단위만큼을 좀 8,000원에 좀 구입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해외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A의 단위당으로 부품 B를 외부 구입 가격 500원짜리인데 얘를 한 단위씩은 추가해야 된대.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그냥 우리가 국내 시장에다가 팔 때는 변동 제조원가로 7,000원이었었겠지만 특별 주문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상한 부품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나 봐. 그러면 7,000원이 아니라 500원이 추가돼서 7,5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경상 판매는 변동비 중에서도 제조원가가 7,000원.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은 변동 제조원가가 7,500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X1년도의 국내 시장 판매량은 아마도 우리가 350개 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350개만큼 기회비용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특별 주문 관련해서 판매비는요, 주문 수량이 몇 개냐 관계없이 그냥 고정으로 30만 원만큼이 발생한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 그러면 X1년도의 예산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금액이 얼마일 거냐. 특별 주문은 일부만 수락할 수 없고요. 다 그냥 화끈하게 수락하던가 아니면 기각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죠? 자, 한번 증분 접근법을 해봅시다. 상황을 가정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 그러면 수락했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요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냐면 이거 덕분에 매출액이 늘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 주문 관련된 세일즈가 증가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자, 세일즈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 한 개당 지금 주문이 얼마에 들어왔냐면 네 번째 줄에 보니까 8,000원에 들어왔고요. 3,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8,000원 곱하기 3,000개 요거 때려주시면 이게 바로 매출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2,400만 원만큼의 증가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 주문 관련해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변동 제조원가가 증가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변동 제조원가가 얼마가 증가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줄에는 7,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7,000원이 아니라 우리가 부품 B를 500원 정도 더 사와야 되는 거니까 7,5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 주문 관련해서 변동 제조원가 이야기만 먼저 해볼게요. 제조원가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한 개당 7,500원 꼴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3,000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3,000개만큼 때려서 마이너스를 좀 쳐보죠. 이렇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25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큼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를 좀 쳐주자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변동 판관비 얘기를 안 넣었는데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특별 주문 관련해서는요. 판매비가 기존처럼 개당 1,000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처럼 뭐 개당 1,000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몇 개를 특별 주문하든지 간에 그냥 고정으로 30만 원만큼이 픽 증가하고 그걸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일반적인 판매에서 단위당 1,000원이다. 그거는 특별 주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겠네. 하지만 총액으로 그냥 30만 원이 띡 하고 발생한다.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특별 주문과 관련된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할 것인데 이건 계산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30만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비용의 증가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특별 주문 받아주려면 경상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뭐가 생길 거냐면 기회비용은 좀 생길 겁니다. 자, 기회비용 350개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경상 판매는 하나 팔 때마다 나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판가는 10,000원이었었는데 변동 제조원가는 이제 500원 상관없으니까 7,000원일 거고요. 얘는 변동 판관비 1,000원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8,000원이 바로 변동비일 테니까 공헌이익으로는 원래는 2,000원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원씩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느냐? 350개만큼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70만 원만큼이 마이너스로 잡힐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니까 마이너스로 좀 넣어주시면요. 얘들을 싹 다 네팅해 주시면 증분 손익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아마도 증분이익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건 답은 3번에 있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37번이요. 37번에서는 세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X1년 초에 설립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스피커의 단위당으로 변동원가 6,000원짜리고요. 연간으로 고정비 총액은 150만 원 정도 잡힌대요. 세무는 단기에 국내 시장에서 스피커 300개를 일단 판매하고요. 국내 시장에서 먼저 판매한 다음에 남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해외에다가 판매할 그런 계획이래요. 자, 국내에다 팔 때는 10,000원에 파는데 해외에다 좀 더 싸게 파나봐. 한 9,000원 정도에 판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변동원가가 다르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국내 판매분은 10,000원 빼기 6,000원에서 공헌이익이 4,000원일 거고요. 해외 판매분은 똑같이 변동원가 6,000원인데 판매 가격이 1,000원 줄어들은 9,000원이니까 얘네들은 공헌이익이 3,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해외에다 팔더라도 원가 구조 변함없다. 좀 전에 봤다시피 변동비 6,000원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답니다. 뭐 기회비용 따로 반영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율이 만약에 20%였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해봐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린 어차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제로인 점이니까 이익이 제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금을 뜯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세율 20%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무시하고요. 그냥 세전 기준으로 이익을 어떻게든 제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건 선후 관계가 좀 있죠. 지금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국내에다 먼저 팔고 남는 거 해외에다 팔 거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국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국내 거는 10,000원에 파는데 6,000원만큼의 변동비를 써야 되는 거니까 4,000원이거든요. 저 공헌이익이 한 개당 4,000원인데 먼저 300개만큼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 둘이 곱한 것만큼의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12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고정비가 150만 원씩이나 되는 거니까 이거 다 팔아봤자 아직은 마이너스거든요. 손익분기 아직 못 채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에다가 더 좀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다 파는 거는 한 개당 얼마 떨어지냐면 3,000원이 떨어져요. 왜냐면 판가가 1,000원 싸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건 몇 개일 것이냐라는 것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자, 이미 내가 전체를 Q개만큼 팔았을 때 Q 중에 300개는 국내에다가 이미 판 거니까 해외에다 판 건 Q-3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필이면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거니까 Q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BPQ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BPQ에서 전체 300개만큼 국내 판매분을 빼준 나머지 것들이 해외 판매분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국내랑 해외에 대한 공헌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정비를 마저 빼줘야만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될 테니까 고정비는 두 번째 줄에 1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만큼을 빼주자고.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손익분기점 Q가 도대체 몇 개일 것이냐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400개만큼이 계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400개. 그렇죠? 자, 손익분기점은 400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나눠본다면 국내에다가 300개 파시고요. 나머지 100개는 해외에다 파세요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 답은 어쨌든 3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얼마 안 남았네요.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주식회사 해무는요. 3개의 제조 부문인 B1, B2, B3 두 개의 보조 부문인 S1과 S2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상호 배분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네. 제조 부문한테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용역 수수 관계를 보니까 S1과 S2가 각각의 제조 부문들 3가지와 보조 부문 2가지한테 어떻게 서로 수수하고 있는가 이런 표를 퍼센테이지로 좀 줬습니다. 다행히도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은 없는 상태고요. 밑에 있는 세 줄을 읽어보니까 두 개의 제조 부문인 S1과 S2로부터 제조 부문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만, 12만, 12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배분하기 이전에는
S1과 S2한테 얼마만큼이 집계되었을 것이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문제입니다. 왜 기분이 좋은고 하니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이미 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그런 문제인데 한번 일단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는 보조 부문이 두 개가 있어요. S1도 있고 S2도 있는데 상호 배분법이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처음에 연립방 정식을 짰겠죠. S1은 S2는 이렇게 짰을 거라고. 자, 근데 보통 연립방 정식 짤 때 뭐부터 쓰냐면 S1에 원래 갖고 있던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먼저 깐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알려줬잖아. 안 알려주고 심지어 그걸 구해보라는 거니까 일단은 그걸 뭐 그냥 X라고 놔볼게요. S2도 마찬가지. 원래 갖고 있던 돈 안 알려줬으니까 얘는 뭐 그냥 Y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 X랑 Y만 우리가 넣어줘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없애야 되는, 즉 배부해서 없애야 되는 그 금액들은 다른 친구가 나한테 주는 금액,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S1이라고 하는 녀석 입장에서는요, X뿐만 아니라 내 친구 S2가 나한테 자꾸만 10%만큼을 주고 있거든요. 식으로 한번 구현해 본다면 0.1 S2만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자, S2도 마찬가지입니다. S2도요, 우리는 Y라고 하는 금액만 없어서 끝날 게 아니라 내 친구 S1이 자꾸만 나한테 20%만큼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식으로 구현해 본다면 0.2 S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S1이 얼마다, S2가 얼마다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애들한테 배부해주는 그런 거는 많이 해봤을 건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미지수가 X, Y까지 끼어들어 있다 보니까 연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립을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놈의 X랑 Y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오히려 결과를 알려줬죠. S1과 S2가 얼마였던지 간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P1, P2, P3한테 우리가 배부를 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금액이 15만 원과 12만 원과 12만 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P1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면, 자, 우리가 P1한테 배부했어요. S1도 P1한테 일부를 줬을 것이고 S2도 P1한테 일부를 줬을 건데, S1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S1은 P1한테 몇 프로를 주냐면 40%만큼을 줍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S1에서 0.4만큼은 P1한테 갔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S2도 저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금액에 얼마만큼을 P1한테 줄 거냐면 S2는 P1한테 30%만큼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0.3 S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둘이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P1한테 간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15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자, P2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세히 보시면 P2나 P3나 S1과 S2한테 받는 게 각각 20%, 30% 둘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부된 금액도 12만 원, 12만 원으로 동일하네. 그러니까 나눠서 할 필요 없이요. P2와 P3는 그냥 한 줄로 가시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P2가 됐든 P3가 됐든 S1은 얼마나 주고 있느냐? 20%만큼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서 구한 S1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20%만큼 0.1을 줬다는 것이죠. 자, 저기서 구한 S2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P2나 P3한테 준 금액은 30%만큼이다. 한마디로 0.3 S2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이 합친 결과가 P2에서나 P3에서나 어차피 이게 이제 12만 원만큼이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됐으면 우리는 얘네 둘을 이용해서 오히려 얘들 둘을 이용해서 S1과 S2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연립을 해서. 연립해보시면 S1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만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30만 원만큼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구했으니까요. S1과 S2를 해결했으면 지금 구한 S1과 S2를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어주면 X값 충분히 나올 거고요. 지금 구한 S2와 S1을 여기랑 여기에다 넣어주면 Y값도 충분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X값과 그 다음에 Y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X값의 정의는 지금 S1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돈이거든요. 계산을 해보시면 12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Y의 정의는 S2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돈입니다. 그거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27만 원이다. 요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 27만 원.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39번 문제 한번 보시면, 세무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X1년 변동 제저간접원가의 예산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정 제저간접원가의 예산은 80만 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무는 제저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기준 조업도는 직접 노무 시간이 1000시간에 실제로 투입된 노무 시간 850시간만큼이고 X1년도에 고정 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가 8만 원만큼이 불리하다 그러면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문제죠. 많이 강조했던 문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딱 발견하고서. 자, 여튼 변동 제조간접원가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원가도 있고 쭉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줬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1월 1일 날 잡은 고정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VOH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짰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80만 원을 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1월 1일 날 VOH랑 FOH에 대해서 예산을 짜기를 어떻게 짰느냐? 우리 VOH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0만 원, 그렇죠? 예산을 30만 원을 짰고요. 고정비는 이제 80만 원을 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직접 노무 배부 기준으로는 직접 노무 시간을 쓴다라고 했는데 기준 조업도 말 그대로 1월 1일 날 생각하는 조업도는 1000시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1월 1일 날 예산을 이렇게 짰어. 금액으로는 요만큼인데 시간으로는요.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를 어차피 이놈이나 그냥 1000시간으로 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월 1일 날 도대체 시간당 얼마꼴로 생각을 했다는 거냐라는 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보시면 아무래도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300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시간당으로. FOH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800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행위들이 다 1월 1일 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연초에 잡는 단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원가 S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SP는 VOH에 대해서는 300원, FOH에 대해서는 800원만큼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차이를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는 VOH 관련해서는 세 가지 AQAP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QS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QSP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FOH도 마저 한번 써보시면 FOH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QP 분석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 금액과 그 다음에 예산상의 금액,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부해주는 금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써본다면 예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조업도에다가 SP를 때린 것, 즉 1월 1일 날 한 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배부 금액은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똑같이 SQSP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금액을 뽑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를 구해봐라라고 했는데 능률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금액 간의 차이 얘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해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능률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솔직히 실제 VOH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조업도 차이가 8만 원만큼 불리하다라는 걸 줬는데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요렇게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 8만 원만큼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좀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디테일한 자료를 하나씩 봤더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X1년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이 850시간이래요. 실제 투입된 시간이니까 결국 이게 바로 AQ가 될 거거든요. AQ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850시간이다 라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 거기다 SP를 좀 때려주시면 되는데 VOH에 관련된 SP를 아까 전에 시간당 300원이라고 뽑아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300원 때리시면 요거 금액 충분히 나오겠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5만 5천 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300원이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300원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800원이라고 하는 것도 FOH의 단가로 뽑아놨으니까 여기에다가도 800원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800원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SP가 때려지더라도 얘는 기준 조업도에 때린 것이고 얘는 SQ에 때린 거니까 기준 조업도가 아까 전에 1000시간이었다고요. 1000시간만큼을 곱해보시면 결국은 처음에 주어진 대로 그냥 예산 금액 8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8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8만 원만큼 났으니까 얘가 얼마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차이도 불리한 차이인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이게
72만 원이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산하기를 SQ는 얼마구나라고 하는 것을 72만 원 나누기 800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몇 시간이 나올 거냐면 900시간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900시간에다가 800원을 때려서 72만 원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다 구해놨는데 정작 구하고 싶은 건 이 능률 차이거든요. 능률 차이 구하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채우면 돼요. 뭐만 채우면 되느냐? 우리 SQ 이것만 알면 되는데 SQ 중에서도 VOH에서 얘기하는 SQ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FOH를 통해서 SQ가 900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SQ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SQ라는 건 그냥 생산량은 실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 생산량으로 일단 다른 애들이랑 같이 맞춰주시고요.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 때리는 거냐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니까 시간으로 환산할 겁니다. 한 개당 시간으로. 근데 이거는 뭘 쓰는 거냐면 표준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시간이라는 걸 때려주면 이게 바로 SQ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이걸 변동비 입장에서 보나 고정비 입장에서 보나 실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장에서 진짜로 요만큼이 생산됐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변동비에 대해서 고정비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생산량은 당연히 얘네 둘이 동일할 것이고요.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는 뭐냐면 그냥 1월 1일 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배부 기준 직접 노동 시간인데 우리가 생산을 한 개 할 때마다 직접 노동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 들어갈까라는 걸 그냥 예상한 거예요. 변동비다 고정비다라는 말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처음에 나 하나 만들려면 몇 시간 필요하지? 그냥 이거 예상한 건데 변동비 고정비가 무슨 상관이냐고. 변동비 따로 고정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요거마저도 변동비나 고정비나 동일해요. 둘이 곱한 게 SQ인데 이거 변고정비 차이가 있을 리가 없고요. 얘도 변고정비 차이가 있을 리가 없는 거니까 결국 SQ도 당연히 변동비랑 고정비는 서로 같게 적용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900시간이었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900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0에다가 300만큼을 좀 때려주시면 27만 원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능률 차이입니다. 능률 차이는 27만 원과 25만 5천 원의 차이인 거니까 아마도 15,000원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 15,000원만큼 왼쪽으로 좀 비교하니까 왼쪽이 더 작아요. 실제가 더 작은 거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000원만큼이 유리합니다. 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고 아마 이 39번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그 세무사였는지 회계사였는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객관식 교재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논란이 가장 많이 되었던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감손 문제입니다. 감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감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에서 감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많이들 좀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논리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논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는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재료 중에서 20%만큼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그런데 이러한 증발은 다 정상적인 것이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 저쪽 끝에 시작해가지고요. 이쪽 끝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날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거니까 진행을 하면서 점점 날아간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날아가냐면 20%만큼이 날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0에서부터 100%까지 끝까지 다 갔다. 그러면 20%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절반까지밖에 안 했어. 50%만 했다 그러면 몇 프로 날아가는 거예요? 10%밖에 안 날아간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50을 더해야 나머지 10%가 더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감손율이 20%다라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 20%가 무조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완성했는가라는 완성도를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완성도가 50%였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감손율의 절반까지만 날아갔을 거예요. 무슨 컨셉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관련된 다른 얘기들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완성품 한 단위에는 직접 재료가 0.1kg만큼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계에는 2,000개만큼이 완성이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단계에는 재료를 190kg만큼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는 완성도 25%, 그러니까 38kg.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으로는 90kg만큼이 있는데 그놈의 기초 제공품은 과연 전원원가의 완성도가 몇 프로일 것이냐, 공손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어쨌건 지금 단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몇 단위라고 말하고 있고 재료로 보면 몇 킬로그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킬로그램으로 맞추든 단위로 맞추든 뭔가 하나로는 좀 맞춰서 생각해야 되겠죠. 환산하는 건 뭐 1과 0.1인 거니까 곱하기 10 하든지 나누기 10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그냥 단위수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품 한 단위 이걸로 맞춰보시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티계정을 그리지 않고 그냥 항등식으로 해볼게요. 자, 기초에 얼마만큼이 있었어. 단계에 뭔가 추가적으로 생산을 했을 겁니다. 투입을 해서 생산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원재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투입이라고 쓸게요. 자, 원재료를 투입했습니다. 일부는 완성이 됐을 거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티계정을 이렇게 항등식으로 써볼게요. 완성된 게 있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 킬로그램으로 맞추든 개 몇 단위로 맞추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냥 단위로 맞춰볼게요. 자, 기초에는 90kg이래요. 한 개당 0.1kg이니까 단위수로 보면 그냥 900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900개 기초가.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단계에 투입한 것은 190kg이니까 1900개만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끔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투입을 했다. 자, 완성된 거는 200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2000개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38kg이니까 380개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물론 킬로그램으로 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90kg, 190kg, 200kg, 38kg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변의 합계랑 대변의 합계는 맞아야 돼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야. 이렇게. 도대체 이게 왜 안 맞느냐라고 한다면 이 물량을 지금 어그러뜨린 범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감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지금 적어놓은 이 수량들은요, 다 감손이 반영된 후의 수량이에요. 감손 후의 물량입니다. 이렇게. 감손 후에 그런 물량을 따져보면 당연히 몇 프로가 날아가느냐라는 게 서로 다르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 완성됐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2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절반만 완성됐다 그러면 20%의 절반인 10%만 날아간다고요. 한마디로 각각이 갖고 있는 완성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날아간 비율도 다르는 거니까 그 감손이 다 날아가고 나서 왁구를 맞춰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는 데 있어서 기여한 건 두 가지입니다. 감손이라고 하는 률, 감손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완성도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감손률은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20%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20%라고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 20%씩. 자, 근데 완성도는 서로 달라.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X라고 놔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1900개를 이제 막 투입한 그 상태인 거니까 투입했던 그 당시에 뭐가 완성됐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완성도 그냥 0인 거야. 0인 상태가 1900개만큼이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얘의 완성도는 그냥 0%입니다. 이렇게. 자, 완전히 완성된 것은 말 그대로 완성도는 100%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기말 제공품은 만들다 말았다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25%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얘는 일단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우리가 감손이 안 됐었다. 처음부터 감손이라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감손을 반영하기 전에 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뽑으면 되겠어요? 자, 투입된 거 1900개는요. 사실 감손이라는 게 반영이 안 됐을 거야. 왜냐하면 1900개는 인제 막 집어넣은 상태인 거니까 아무리 공정이 지나가면서 토탈 끝날 때까지 가면 20%가 날아갈지라도 처음 들어간 그 상태에서는 아직 하나도 안 날아간 상태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감손 전에도 똑같이 그냥 1900개였을 거라는 거죠. 날아간 게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날아가냐면 얘네들이 곱한 것만큼 날아가거든요. 곱해봤자 0인 거니까 날아가는 게 없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얘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끝까지 다 갔어요. 끝까지 다 갔으니까 20%만큼의 감손을 다 먹었겠지. 한마디로 얘네들이 곱한 거, 즉 20%만큼이 날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날아간 비율이
20%만큼이니까 남아있는 비율은 쉽게 말하면 80%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요 녀석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손 후에 2,000개예요. 근데 이건 이미 날아가고 난 상태인 거야. 얼마만큼이 날아갔느냐? 우리는 20%에다가 100% 곱한, 즉 20%만큼이 지금 날아갔다라는 건데, 날아간 거니까 전체에서 요만큼을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80%만큼이 남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원래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만큼이 날아가고 나니까 2,000개가 남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공정상에 뭔가 감손이 있어. 그럼 처음에는 막 이만큼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튀어나온 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면 요게 지금 2,000개다라는 얘기고 몇 퍼센트 날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얘로 가려면 오히려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감손 후에 2,000개인데 요거만큼이 날아가서 남아있는 게 요만큼이라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8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안 날아간 상태를 100%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 낫겠네. 얘를 나눠주기를 1-20%에다가 100% 때린 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바로 감손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 남은 거니까 80%로 나눠주면 처음에 있던 100%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시면 아마도 2,500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2,500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감손 전으로는 2,500개인 거야. 그러니까 2,500개 있었는데 끝까지 다 갔으니까 20% 날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80% 남겨보면 여기다 오히려 이제 80%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위로 갈 때 80%를 곱했듯이 여기서 위로 올 때 지금 80%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얘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도 그냥 20%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분의 1까지밖에 완성을 안 했으니까 둘이 곱한 것만큼 우리는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한마디로 우리는 2번을 이렇게 빼서 다시 계산해 봅시다. 원래 있던 거 380개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감손이 됐어. 날아갈 대로 날아간 걸 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20%에다가 25% 곱한 것만큼이 날아갔어요. 5% 날아가는 거라고. 5%가 날아갔으면 결국은 나한테 남아있는 건 1-5%에서 95% 남아있겠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남아있는 수량인 거니까 얘가 95에 해당되는 거야. 걔를 감손되기 전, 즉 100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380 나누기 95% 때려주시면 400단위만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400개에다 95% 다시 때리시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는 400개라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400개. 이해되셨죠? 자, 됐으면 감손 전으로는 감손되기 전 기준으로 말 그대로 날아가는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T계정을 맞춰주는 거니까 얘는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안 맞는 게 당연한 건데 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한마디로 요놈 더한 거에서 얘를 발라내 주시면 감손 전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이 기초에 있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1,000개다라고 하는 것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겠네. 틀림없이 날아간 것은 요거 둘이 곱한 것만큼이 날아갔을 거라는 거죠. 0.2x가 날아갔을 거야. 0.2x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결국 남아있는 건 1-0.2x만큼이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900개에다가 나누어 주기를 1-0.2x 이렇게 했더니 그게 바로 1,000개만큼이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아니면 뭐 그냥 거꾸로 1,000개라고 하는 것만큼이 처음에 투입이 됐는데 얘네들은 막 뭔가 0.2만큼의 감손율인데 x만큼이 완성됐으니까 0.2x만큼이 날아가서 딱 요거만큼만 남아있을 거 아니냐. 남은 게 900개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곱하느냐 나누느냐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뭘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x값이 충분히 나올 거고요. 그 x가 바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되겠지.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도 x는 50%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정답은 이제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수험생들을 좀 충격에 빠뜨린 감손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까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논리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2차 때도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5문제 쭉 풀어봤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고 정말로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 잘 보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2차 때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꼭 좀 좋은 세무사가 되시기를 좀 기원하겠고요. 혹시나 뭐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이번 시험이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1년 그까짓 거 뭐 사실은 저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1년, 2년이라는 게 당시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지만 뭐 지나면 다 똑같거든요. 지나면 다 똑같은 시간이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인생에 또 더 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다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